자, 지난 한국 증시편에 이어 오늘은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얘기는 더 극적이에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 6월 3일 사상 처음으로 6만 8천을 넘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일본은 1989년 버블 고점을 찍고 무너진 뒤 그 기록을 회복하는 데만 무려 34년이 걸렸거든요. 2024년 2월에야 겨우의 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버블 고점의 주식을 산 사람은 34년 동안 본전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22년 만에 도요타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고요. 그런데 바로 이틀 뒤인 6월 5일 전 세계 반도체가 폭락하면서 일본도 흔들렸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하루에 11%나 빠졌고 니케이도 약 3% 내려 66,600선이 됐어요. 다만 흥미로운 건 같은 날 한국 코스피가 5.5%나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훨씬 선방했고 그주는 오히려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왜 일본은 덜 흔들렸을까?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 한국과 똑같은 이상한 조합이 보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권인데 국채금리는 폭등하고 엔화는 추락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부채 폭탄의 시작일까요? 2026년 6월 6일 기준 최신 데이터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죠. 1989년 버블 고점이 38,915였어요. 그게 2009년엔 7,568까지 8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에 34년 만에 옛 고점을 회복하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2년 만에 또 70%가 올라서 6월 3일 6만 8천을 찍은 겁니다. 수익률로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26%가 올라 3년 연속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30% 넘게 뛰었어요. 물론 작년 세계 1위는 한국이었지만 일본도 미국을 크게 앞선 강세장입니다. 버블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일본 증시가 드디어 깨어난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일본을 깨웠을까요?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똑같이 AI예요. 소프트뱅크, 도쿄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한 배도 안 되는, 그러니까 회사를 통째로 사도 장부가보다 싼 기업들한테 개선하라고 압박했어요. 그랬더니 PBR 한 배 미만 기업 비중이 50%에서 27%로 확 줄었습니다. 자사주 사고 배당 늘리면서요. 사실 한국 밸류업이 바로 일본 모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셋째, 약한 엔이에요. 엔화가 달러당 160 근처까지 약해지면서 수출 기업들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도요타 한 곳만엔 약세 덕에 영업이익이 3,700억 엔이나 늘었어요.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올해만 약 11조 7천억 엔,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 BOJ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무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고요. 그 뒤로 4번에 걸쳐 올려서 지금 0.75%입니다. 6월 16일 회의에선 1%로 또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금리를 올리는데 엔화는 왜 계속 약할까요? 답은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이 3.5에서 3.75%인데 일본은 0.75%예요. 차이가 여전히 3%포인트나 됩니다. 그러니 엔을 빌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게 여전히 남는 장사인 거죠. BOJ가 더 빨리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막대한 빚의 이자가 폭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폭탄을 봅시다. 일본 정부 부채가 GDP의 약 235%예요. 미국이 123%인데 그 2배입니다.
주요국 중 압도적 1위고요. 그동안은 금리가 제로라 이자 부담이 없어서 버텼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올해 일본의 국채 이자 비용이 사상 최대인 31조 3천억 엔입니다.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빚 갚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월에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고 30년물도 4%를 넘나들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물가는 오히려 식고 있어요. 근원 물가가 4월에 1.4%로 4년 만에 최저인데 금리만 폭등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물가 때문이 아니라 새 총리의 재정 정책에 대한 공포 때문이거든요.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가 감세와 재정 확대를 내걸자 채권 시장이 겁을 먹은 겁니다. 잠깐 역사를 짚고 가죠. 일본의 1989년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도쿄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어요. 물론 이건 이론적 정점일 뿐 실제 거래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광기였던 거죠. 그러다 BOJ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자 거품이 터졌고 주가는 60%, 땅값은 80%가 폭락했습니다. 그 뒤로 약 25년간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과 제로 금리에 갇혔어요. 이게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돈을 풀어엔을 약하게 만들고 주가를 띄우면서 반전이 시작됐고요. 여기서 핵심 교훈. 버블 고점에 산 사람은 3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도 비싼 가격에 사면 회복에 한 세대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본은 한국에게 뭘까요? 미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사실 일본은 한국의 거울입니다. 닮은 점부터 보죠. 한국 밸류업은 일본 지배구조 개혁의 거의 복제판이에요. PBR 한배 압박,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복귀, 지수 사상 최고. 그리고 둘 다 AI 반도체가 핵심 엔진이죠. 일본이 먼저 간 길을 한국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 그러니까 한국에 주는 경고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부채가 235%라 금리 정상화가 곧 이자 폭탄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16년째 줄고 있고 출산율이 1.15인데 한국은 0.7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버블의 끝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일본은 한국의 성공 모델이면서 동시에 인구와 부채라는 더 큰 숙제를 미리 보여주는 미래의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거장들은 일본을 어떻게 볼까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버핏입니다. 버핏은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마루베니, 스미토모 이 5대 종합상사 지분을 전부 10% 넘게 사들였어요. 취득가 15조 엔이 지금 35조 엔이 넘게 불었고요. 50년 또는 영원히 보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CEO가 된 그렉 아벨도 이 베팅을 그대로 이어받아 엔화 채권을 발행해 추가 매입까지 했어요. 기관들도 대체로 강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토픽스 목표를 4,400으로 올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니케이 6만 천을 봅니다. 반대로 경고도 있어요. UBS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을 빌려 투자한 약 5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청산되면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약세론자들은 다카이치가 감세를 강행하면 영국 트러스 총리처럼 채권 시장에 당할 수 있다. 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니케이 6만 8천, 34년 만에 부활. 이거 진짜일까요? 제 결론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진짜와 위험이 공존한다. 진짜인 부분은 AI 실적과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일본을 정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디플레의 망령에서 벗어나 임금이 3년째 5%씩 오르고 있고 버핏 같은 거장도 장기 베팅을 했죠. 하지만 위험도 분명합니다. 부채 235%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국채 시장은 이미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엔은 약하고 인구는 줄고 있고요. 정상화가 성공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칼날 위의 균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성공의 길도 부채와 인구라는 함정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일본의 국채금리와 엔화, 그리고 BOJ의 다음 수를 지켜보는 게 곧 우리 시장의 미래를 미리 읽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